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특별 강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심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미 통상 협상. 제가 머리빨이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 난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오리가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협상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동안 협상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전략적 침묵을 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상호관세 부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FTA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국의 보호주의 차원에서 보호무역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관련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이 국익 중심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전략적인 것들로 물밑에서 또 많이 노력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했다라는 소회를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회장들이 많이 출국을 했었고요. 한화 김동관 부회장은 라이징 스타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계 총수들이 나가는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야당에서 이런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 야당의 비판을 의식해서 오늘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2달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계셨든 안 계셨든 2달 동안 준비 안 한 거 맞고요. 지금 데드라인에 걸려서 급하게 재계 총수들을 만나고 또 사람을 파견하고 해서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늦게 진행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하신 거고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하셨겠죠.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트럼프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하면 어떡하나. 저는 충분히 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미리미리 나서서 하셨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좀 인제 SNS 올리고 이런 거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두 분의 말씀처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원력 문제랄지 쌀 이런 여러 이야기가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에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의 고성에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렇지만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을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국익과 국은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협상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쌀과 소고기 시장 관련해서 추가 개방은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시장에 있어서 추가 양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리된 거죠? 저 관련해서는 김용법 정책수석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농축산물과 관련된 그 협상 결과는 전혀 없다라고 명확히 했고 이미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99.7%를 개방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0.3%가 개방 안 된 것도 10여 개 품목에 한해서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빼고도 나머지 소고기 수입량이 전 세계에서 1위가 이제 한국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 잘 설득을 했고 그래서 무난하게 농축산물과 관련된 딜은 협상이 잘 완료됐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에다가 그 가능성을 이제 언급한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표현이다라고 또 수석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농민들이 많잖아요. 그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의 농심들을 좀 봐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협상한 대로 제대로 발표를 한 것이고 트럼프는 트럼프식 화법으로 정치 지도자로서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2주 뒤에 최종 합의하면 밝혀질 사항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99.7%가 개방됐는데 0.3%를 지금 지킨 거란 말이에요. 쌀 같은 경우.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5%의 관세는 일본이나 유럽에 대해서 보다는 훨씬 과하다.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서로 관세가 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15%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더 중요한 건 3,500억 불을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GDP 대비 이것도 너무 과한 돈이고 일본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0.3%와 쇠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거를 내준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쌀과 소고기의 이슈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거를 좀 얻을 거와 잃을 것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저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0%였던 관세가 15%로 늘어난 것이고 일본은 원래 자동차 같은 경우 2.5% 관세가 있었으니까 12.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5%포인트 더 양보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GDP 대비 20%의 투자를 했습니다. 유럽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라의 GDP 수준이 다른데 우리는 과한 투자를 했고 더 중요한 거 수익률의 90%를 다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을 부분과 합니다. 관련해서는 좀 반론이 필요한데요. 이제 일본이 이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제 그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이 그 상호 관세를 그 미국에서 주장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 규모나 GDP가 아니라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미 투자액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그 한국과 일본의 그 무역 적자가 600억 달러 규모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또 그리고 저희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관련된 투자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2,000억 달러인데 그것은 그 일본의 그 GDP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36%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저기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1인당 GDP는 이제 비슷한데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보다 2.7배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제 야당이 있는 것이고 또 흑자 규모를 따지면 대미 흑자 규모를 따지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성사될 전망인데요. 이번 협상 타결 말고도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국내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거뒀다 하고 이제 그 자랑하게 하는 상황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도는 되는데 예.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한 것인지 뭐 이런 세부 사항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걱정이 결국은 분담금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미 주한미군을 좀 활용해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군으로 바꾸겠다는 소위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SMA라는 한미 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요. 주한미군은 대만에 가게 되면 유사시에 가게 되면 한국이 기지가 되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체도 예를 들어서 대만의 유사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결국 미국과 함께 대치되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커지는 문제인데 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한미 간의 회담을 다음 주라도 잡아라 이렇게 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최소한 2주 안에는 한미 정상이 만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위비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방위비를 나토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올려야 한다 이런 거를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 논리는 미국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적자를 보는 건 그들의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 FTA 0%를 왜 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는 협상에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방위비나 국방비의 문제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는 좀 빠진 게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철강 쪽 그것도 50%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아까 조선업 같은 경우 뭐 미국과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큰 발전을 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만 지금 노란봉투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 조건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생산 기지를 옮길 때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을 지금 국내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주 노동쟁의법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해외 투자 해서 해외 기지로 옮기고 미국과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내부적인 상충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부에서 의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투자와 관련해서 또 조선업 인력 유출이나 기술 유출들이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GDP 그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GDP가 일본의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왜 거기는 5,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했냐 이 주장이시잖아요. 너무 가다하게 투자 협정을 맺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그 대미 그 투자 대미에 투자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협상할 때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대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했다는 것이고 또 조선업 관련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조선업에 대한 강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설계라든지 건조 부분에
관련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1,500억 달러의 그 조선업 전용 펀드를 구성하겠다는 거고 또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와 그 건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하고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는 미국이 같이 이렇게 투자를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시너지가 훨씬 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3,500억 달러가 그 GDP로 환산하더라도 조선업과 관련된 1,500억 달러를 빼면은 2,000억 달러잖아요. 2,000억 달러인데 그것도 GDP로 환산했을 때도 36% 규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0%에 해당됐지만 36%가 더 낮은 수준 아니냐라는 그 설명을 지금 그 정책 수석이 한 것이고요. 또 우려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무기에 대한 대량 구매라든지 또는 뭐 그 고정밀 지도와 관련된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2주 이내에 있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될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그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지난 G7에서 이제 그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성사되지 못했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출범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 아닙니까? 그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그런 그 산업적인 협력도 강화시키고 한미 동맹도 강화시키는 중요한 그런 계기로 저는 우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은 협상이었고 한미 정상회담이 잡힌 것 자체가 큰 성과였다라는 결론이셨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명태균 씨를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인데요. 특검에 출석한 명태균 씨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그 내용을 저는 들었는데 다시 그 오빠는 어떤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녹음이 이 황금폰에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황금폰을 환급받았는데 그 황금폰에 오빠 전화 왔어요, 잘 될 거예요 라고 없어요. 국정감사장에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농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진실이 궁금합니다. 검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구속됐나요? 제가 왜 기소가 돼야 되나요? 네, 오늘 특검에 출석한 명태균 씨, 나도 진실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오빠 잘 될 거예요. 오빠 전화 왔어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녹취는 없었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명태균 씨가 수차례 조사를 검찰 조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다시 또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거를 좀 가지고 특검이 좀 더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명태균 씨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너무 과도하게 몰고 가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압수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희 특검. 그래서 이런 특검 조사가 좀 정치적인 그런 특검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의원실 압수수색 이야기 하셨는데 앞서 윤상현 의원도 말을 좀 바꿨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자인을 한 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 동안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 받은 적도 없다고 완전히 발뺌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검 조사에서 얼마 전에 22년 5월 9일 날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다만 공천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절차에서 했다라고 이제 자기만 본인의 혐의는 부인을 했죠. 부인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은 거의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명태균 씨가
그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제대로 진실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윤상현 의원도 빠져나가고 또 이수원도 부인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덮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또 이권 개입과 각종 청탁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명태균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그 형량을 오히려 강경하거나 이런 전략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윤상현 의원 등 주변인들의 진술 번복이 명태균 씨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내일 오전 9시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특위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윤석열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온다고 했는데 교도소, 구치소 관계자 전문가에 의하면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거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정상적으로 운동도 하고 의사 소견도 수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너무 찌질하고 뻔뻔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눈물 없이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또 서울구치소 미국 경험자, 서울구치소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검취라고 합니다. 검취 거부, 검사 취조 거부,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낼 수는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갔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에 임상진료가 있었지만 정밀 진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심장혈관과 경동맥 협창의 문제, 체온 조절 장애 등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는 특검을 왜 국회에서 나서서 서포트를 하느냐 너무 궁금합니다. 국회의 기능이 있고 사법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상권 분립이 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정부와 국회는 한 몸인 거고 거기다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고 저는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 정치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정황 또는 그냥 의심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압수수색을 지금 저희 의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밝혀내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가냐? 가져갈 게 없습니다. 달랑 종이 한 장 또는 핸드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고 그래서 부족하면 그리고 진짜 그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그때 압수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과잉 수사고 대통령에 대한 것도 실제로 정확히 알아보고 대통령이 괜찮으시면 나오는 게 당연히 맞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해서 특검이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구성위원이시라고요? 네. 근데 너무 TF가 너무 많아요. 아니 일단은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잖아요. 종식시키고 이제 대한민국을 빨리 정상화 시켜가지고 또 국민 통합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경제도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이 지금 3대 특검이 잘 수사하고 있지만 그 수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종결하고 또 기소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력들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난 12.3 불법 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각종 상임위별로 현안 질의라든지 뭐 자료 제출을 요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과 제보들의 내용들을 특검에게 저희가 전달도 하고 또 실제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와 감시도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강제 고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방문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구속해서 그때 내란 특검에서
그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응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강제 구인 절차를 돌입을 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거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이제 내일 오전에 강제 그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강제 구인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특검의 입장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치소의 입장이 그 지난번에 물리력 행사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라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윤석열 피의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뭐 또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도 하고 이번에 다시 강제 구인 절차가 있을 때에는 구치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라고 좀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의원들이 오늘 이제 방문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그 결과 브리핑입니다.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6차 대수보 회의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 5시에 정책실장님이 다시 브리핑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혹시 관세 관련해서는 정책실장에게 여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제6회 수석 보좌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론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준 참모진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 방식과 구조 개혁을 당부하면서 최근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단과 예방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사회적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 혁명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 과속화도 언급하면서 전력망 개선이 몹시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곡해되는 점을 우려하며 제대로 된 인식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물론 경제적인 대응책들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AI 시대가 도래하며 미래 일자리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 선도, 입법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정치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에서는 계파 갈등으로 밖에서는 특검 수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국민의힘. 오늘 전한길 씨가 당대표 면접을 보겠다고 말해서 또 다른 논란이 나왔었죠. 오늘 토론회에 나온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출마의 계획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뭐 전한길 면접 받는다 이렇게 언론 되는데 유튜브 버전의 관훈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있길래 더 절연하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저를 극우로 몰았던 분들은 이 극우 정당에 남아 계시지 말고 알아서 나가시라고요. 당원들 50% 이상이 지지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네, 오늘 장동혁 의원이 고성국, 전한길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명의 유튜버에 삥 둘러앉아서 혼자 대답하는 모습이 마치 면접 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보다는 저는 이제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유튜버에 나갔다 이런 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데 사실은 그냥 보수 유튜버에 연합한 데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동혁 의원께서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편, 내 편 내부적으로 갈라칠 때가 아니다. 결국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우파, 우리 보수의 그 유튜버들도 우리 편이다. 그들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래서 정정당당히 가서 나의 뜻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오늘 저는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돌아가는 걸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하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윤 어게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저기 지금 그 면접을 봤다라고 하는 4명의 유튜버들을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윤석열의 불법 개혁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최하는 그 유튜브에 나간 것 자체로도 문제인데 물론 이제 윤석열에 대한 면회를 갈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당대표가 돼서 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뭐 일반인 면회가 안 되어 있고 본인도 지금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결국은 그 윤석열 어게인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공적인 그런 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서슴없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 저런 구구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그런 그 언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당의 지지자들, 극우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절대로 받지 못할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도 빨리 내란을 종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늪에서 계속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그런 그 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비판들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원적인 그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그럼 윤석열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의 45명의 의원들이 그 안에 앞에 가서 막아섰다라는 거라든지 또는 그 계엄 해제 의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로 다시 회개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그 이원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으로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키고 있는 행동들을 하니까 정말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 가운데 그래픽을 보시면 전한길 씨의 면접과 관련해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당연히 응할 것이다.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후보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결국 이 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과 지금 친길, 반길과 비슷한 성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당이 이 친길, 반길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뉴스공장 안 나가십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자기의 편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팔을 나누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나누고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는 계엄에 반대했고 그리고 또한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는 헌재의 그 판결에 존중한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서로 과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 당이 다시 변화하고 쇄신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만 하지 말아라 해라 해서 개인의
그분들의 말을 막는 거는 저희 민주공당으로서 그거는 저희가 취하지 않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데 이렇게 친길 반길 논란은 지금 언론에서 이제 너무 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여쭤볼게요. 친한계 관련해서 오늘 장동혁 의원이 단일 대우를 해치는 사람은 나가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한 방향을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의견이 다르지만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 그 의견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또 정당의 역할이고 그것이 저희가 함께 가야 된 이유여서 아마 그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한 곳을 모으는데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봤고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의 발언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그 부부에 관한 그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4년을 살았고 또 조국 대표도 구속이 됐고 아이들도 모든 게 다 고졸로 만들어놨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에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그 조치의 이 처벌에 대해서는 저는 새롭게 좀 바라보면서 원상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네, 조국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서 그동안 친문계가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 들어본 목소리는 이제 친명계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네, 그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제 부딪힌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수사가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사모펀드는 기소도 못하고 이제 종결이 됐는데 별건 수사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도륙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들이 이제 빚어진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들이 좀 있었던 거고 결국 정치 검찰의 희생양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제 이 사면이라는 것은 그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좀 돼야 되는 거고 또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하실 영역이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